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mon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3월 19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자, 어제도 많은 좋은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지금 주식이 너무 AI로 편중이 되고 고급 슬로프 진입처럼 전문의 목소리까지 위험 신호가 슬슬 느껴집니다. 다 같이 오를 때는 이게 주식이구나 하고 재밌었는데 지난달만 해도 미장 사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말씀대로 코스닥 정리하고 자금이 생겼는데 재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1도 매수를 못하고 있네요. 혼자 급당화, 보유가 나은 건지 그런 판단력도 배우고 싶고 내 주식만 안 오른다거나 지루한 장일 때 전무님은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요거를 질문이 있습니다. 해서 다루려고 하다가 이번 주 주말 다음 주까지는 계속 좀 스페셜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서 요 질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죠? 자, 내 주식 안 오르고 지루한 장일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 부분인데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그 미국의 수학 교수 하셨던 짐 사이먼이 만든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헤지펀드 회사가 있는데요. 그 헤지펀드 회사에는 전부 수학 석사 박사들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경제학 석박사는 없느냐, 왜 안 뽑느냐라는 질문에 또 재밌는 답변을 했었어요. 수학 석박사 경제가 뭐 아주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수학 석박사한테는 경제를 가르칠 수 있는데 경제학 전공자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기가 어렵다. 네, 그런 또 얘기를 해주셨고 듣다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수학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정석 기본편, 실력편까지는 어떻게 따라가겠지만 인공지능에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고난이도의 그런 응용 수학이라든지 순수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납득이 되는데 아무튼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설립한 짐 사이먼에 대한 책이 하나 나왔었는데요. 그 책 이름이 The Man Who Solved the Market 해가지고 시장의 비밀을 푼 사람. 제목이 정확한 제목이 그게 맞나 모르겠는데요. 네. 그 어떤 기자가 그동안의 인터뷰 내용하고 여러 가지를 설치해가지고 쓴 책입니다. 결국 그 책에서도 이 짐 사이먼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그 메달리언 펀드라고 있는데요. 이제는 다른 고객 자금 이런 거 안 받고요. 그 회사 직원들하고 그 고유 자금만 가지고도 막 굴리는데 설립된 지는 꽤 됐습니다. 80년대 후반 설립됐었던가 뭐 그랬을 건데 거의 연평균 66%로 워런 버핏, 피터 린치, 존 템플턴 등등의 기록을 그냥 다 깨부셨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펀드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들어와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보면 코스닥 종목 한 150개, 100, 200개가 메릴 린치 창구로 통해서 쫙 들어왔다가 그날 팔기도 하고 며칠 끌고 갔다가 팔기도 하고 그 부분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매매다라고 얘기를 벌써 한 3, 4년 전부터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무튼 그 책의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수학적인 상관관계랑 여러 가지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데 굉장히 단기적인 매매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단기적인 매매까지도 하면서 시장에 있어서 그런 수익을 빼내 가는데
그 매매의 수익의 원천 중에는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거죠. 네, 밑에서 팔고 위에서 또 쫓아 사고 그런 여러 가지 바보 같은 그런 매매의 그 수익을 로스죠. 그 바보 같은 매매하는 사람들이 보는 손실을 우리는 거기서 많이 가져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대목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데 주식을 들고 장기적으로 그냥 중간에 샀다 팔았다 매매를 안 하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먹잇감이 아니다. 네,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하다 보면 그 포트폴리오 주식이 다 올라가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워런 버핏도 그거는 못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워런 버핏이 얘기하던 분명히 충분한 이 회사의 그 수익 창출 능력이 충분히 뛰어나고 그렇다면 위대한 기업을 그냥 합리적인 가격에 사면 된댔잖아요. 워런 버핏이 싼 주식 담배꽁초 투자를 하다가 나중에는 위대한 기업을 그냥 합리적인 적당한 가격에만 사도 그 기업이 이익을 잘 만들어내고 그걸 주주한테 또 환원을 하면서 수익을 내면서 내 돈이 저절로 일하는 그런 효과를 향유하는 건데 그런 개념으로 중간중간의 변동성을 버티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매매로부터 수익을 못 긁어간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사놨던 주식 중에 안 올라가고 또 반대로 뭐 더 빠지기도 하고 이랬을 때 아주 발빠르게 내가 정말 나는 순발력이 뛰어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계적으로 착착착착착 강한국 작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내 주식에 손실이 났든 아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잖아요. 내가 그런 어떤 성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냥 여기 적어 놓으셨듯이 지루한 거. 이 지루하면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워런 버핏이 얘기했듯이 임페이션트한 사람의 계좌로부터 페이션트 인내를 할 줄 아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부가 그 웰스를 트랜스퍼링하는 장치가 바로 주식시장이다라고 한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한 번 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죠. 이렇게 신문을 읽으면서 체크를 해보고 내가 생각한 이 회사의 경쟁 우위나 경쟁 구도에 큰 변화가 없다면 그 지루한 시간을 버텨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버티냐면요. 제 주변의 고수들 중에 자전거 타는 분들은 막 자전거 얘기를 막 떠들면서 하고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영화 얘기하고 그렇게 이 지루한 시간을 근데 그 지루한 시간을 아무래도 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시간이니까죠.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그 지루함과 인내를 내가 버텨야지 시세를 보면서 버텨야지 뭐 이게 아니라 그 시간도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나한테 밸류 애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신문을 계속 읽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왜 신문을 그렇게 좋아하실까? 워런 버핏도 페이션트 하기 위해서 그 신문을 읽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웜의 바 워런 버핏처럼 신문을 읽는 이유도 바로 이 지루한 시간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첫 번째 기사는 서방의 제재에도 러시아 경제 탄탄, 스트롱맨, 압도적인 지지. 그래서 저는 이 서방의 제재에도 어떻게 러시아 경제가 탄탄할 수 있었을까?
네, 요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17일 블라디미르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확정 지은 후 모스크바 선거운동본부에서 기자들을 지목하며 질문을 받고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18일 개표를 완료한 결과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이 87.28%. 압도적이다, 그죠?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이고요. 이번 투표율은 그러면 낮았나? 투표율도 77.44%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현대판 차르의 황제로 불리는 그는 사실상 맞수가 없이 치러진 대선에서 손쉽게 5선 고지에 오르면서 종신 집권의 입기를 열었다. 전쟁 동원령 확대와 정적 탄압 등으로 곳곳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러시아 국민 대부분은 경제 안정과 서방 견제라는 의제를 수행할 스트롱맨을 선택했다. 이게 자발적 선택인지 혹시라도 밉보이면 보복을 당할까봐 그런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방의 대러 제재와 지난해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사태 등으로 푸틴 대통령의 통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 반대파를 탄압하는 등 권위주의 통치를 한다는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지만 이 역시 대선 가도에 큰 변수가 되지는 못했다.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유가 경제 안정으로 꼽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서방 제재에도 러시아 경제는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고 IMF는 24년 러시아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에는 1.1%에서 이번 1월에는 2.6%로 상향 조정을 했네요.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중국과 인도 등의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를 수출해서 급한 불을 껐고 작년에는 소폭의 경제 성장까지 이뤘고요.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9%.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토를 중심으로 한 서방의 견제에 맞설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점도 지지 요인 중 하나인데 러시아 국민은 옛 소련 붕괴 이후 줄곧 서방의 나토 동진 전술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여겨왔고요. 이러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서방 전체에 맞서는 모습은 상당수 러시아 국민으로 하여금 소련 시절 강대국 위상을 떠올리게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푸틴 대통령이 내세운 특별군사작전 명분에 러시아인이 사실상 동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을 향해서 러시아와 나토 간 충돌은 세계 3차 대전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비쳤고요. 러시아와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군사동맹의 직접적인 충돌은 세계 3차 대전 직전까지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을 했었네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핀란드와 스웨덴까지 나토 대열에 합류하자 직접적인 경고를 날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푸틴 대통령은 알렉세이 나발리를 나발리 씨라고 호칭을 하면서 사망 한 달 만에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미스터 나발리 이렇게 했나 보다, 그죠? 그런 나발리 씨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정부 구성원이 아닌 동료들이 나에게 나발리를 서방 국가 감옥에 있는 사람과 교환하려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했고 나는 동의했었다 라고 주장을 했었다네요. 그렇게 주장했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올해 파리 올림픽 기간에 휴전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에 대해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만 전선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했네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여름 파리 올림픽 기간에 휴전하도록 러시아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야 뭐 파리 올림픽이 흥행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좋자고 하는 제안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니네 나라 좋자고 하는 건데 나는 전선에서 러시아 이익을 고려하겠다라고 하면서 애매모호하게 답을 한 거네. 자, 그런데 이 러시아, 소련 옛날에 소련이 1991년 12월 26일이었던가 뭐 그때 고르바초프가 소련은 이제 해체한다고 그러면서 소비에트 유니언이잖아요. 유니언. 거기서 유니언에 해당되는 그런 연방 국가들은 알아서 하고 대신 그동안에 소련이 갖고 있었던 핵무기 발사권이랑 뭐 등등은 러시아한테 다 넘긴다. 그러고 나서 뭐 옐친 대통령도 있었고 한데 이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독재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참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로널드 레이간 대통령이 소련하고의 우주 경쟁에서 우리가 뒤지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참 소련이 그 미국하고 이 패권을 다투는 그런 국가였고 과거에 이 러시아 역사를 봐도 참 러시아라는 나라는 참 그쪽 민족이 참 그 대단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뭐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뭐 스포츠 등등 과학 뭐 등등 할 거 없이 참 대단한 민족이었는데 지도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독재 국가로 되면서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군사적인 패권을 저쪽에서는 유지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무슨 기술적인 패권에 있어서 뭐 80년도까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참 지금 푸틴 체제 하에 있는 러시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참 좀 불쌍하죠.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올 미국 기준금리 인하 3번 아닌 2번 그칠 수도. 사실 이 금리가 페드는 금리 동결을 하긴 했었지만 지금 시중 실세금리도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 시중금리도 10년물 국채금리만 하더라도 지금 4.3 또 2년물이 4.7 이렇게 되면서 오늘 아침 최슬림 모닝브리핑 때 그 일드 갭에 대한 설명을 좀 했었거든요. 우리가 주식시장하고 무형 자산으로 해당되는 또는 뭐 위험이 조금 있어도 이 거의 디폴트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채권 금리하고 항상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이 대체대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위험과 기대 수익률에 어느 쪽이 위험에 대비해서 기대 수익률을 또 많이 주느냐 이걸 끊임없이 부동산, 주식 그리고 채권 이렇게 크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S&P 500 기준으로 20배를 하고 있으면 20배의 역수를 1 나누기 20으로 하면 이게 5%가 되고 PR이 30배가 되면 1 나누기 30 하면 3.3%가 되고 PR이 40배가 됐다 라고 하면 2.5%가 되죠. 그러면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2.5%인데 채권 금리는 5%다. 그러니까 돈이 전부 다 이제 채권으로 몰려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금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PER 역수로 해서 지금 1 나누기 20 하면 S&P 500 기준입니다. 그러면 5%인데 금리가 만약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2%대로 뚝 떨어지면
주식 쪽에서는 5%, 여기는 2%. 그러면 주식의 변동성하고 어떤 위험 자산으로서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했을 때 2%보다는 나는 5%를 선택할 거야. 요게 되는데 지금은 애매하죠.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이익 증가율, 지금은 PR이 25배라서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 뭐 엔비디아를 예를 들죠. 뭐 지금은 PR이 뭐 70배, 60배인데 아니야, 내년에 이익이 2배로 늘어나. 2배로 늘어나니까 100억 시총에 5억 이익이 나오면 딱 PER이 20배인 거잖아요. 아니야. 근데 내년에는 5억이 아니라 10억이 돼.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따블이 나면서 PER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 이런 고성장 1년 뒤에 PER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기업으로만 지금 돈이 몰리고 있죠. 그게 최근에 이 실적 장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반면에 올해 5억이 나왔는데 지금 차량 가격 인하 계속 인하하면서 아니 이러다가 이익이 5억이 아니라 4억, 3억으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3억까지 떨어지면 PER이 내년에는 33배, 33.3%, 3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테슬라나 전기차에서 나왔던 최근의 주가 하락의 이유고, 다행히 어제 4월달부터 모델 Y에 대한 가격을 $1,000 올리겠다고 하니까 계속 이익이 떨어지면서 계속 내년 내후년에 PER이 계속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이제 가격 하락이 멈췄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또 주가가 반등이 들어왔는데, 아무튼 금리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리만 툭툭툭툭 떨어져서도 우리나라 시장도 뭐 한 2,900까지는 좀 가볍게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계속 이 금리 때문에 시장을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전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0여 개국의 중앙은행이 동시다발적으로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요. 특히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사이클 전환에 대한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중국, 영국, 호주, 러시아 등 대부분이 금리를 동결하고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는 나홀로 인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전 세계 10대 통화국 중 미국과 일본, 중국, 영국, 스위스, 호주 등 주요 6개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 슈퍼 위크네요. 이번 주가. 이 밖에도 러시아, 브라질,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체코, 트리키에, 인도네시아, 대만, 파키스탄, 몽골, 모로코, 멕시코, 콜롬비아, 과테말라, 파라과이, 몰도바 등 모두 21곳이 기준금리를 또 발표를 하네요. 올해 들어서 한 주에 이같이 많은 국가와 주요국이 대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 가장 주목을 받는 게 바로 이 페드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 정례 회의죠. 이번 회의에는 동결이 예상되는 기준금리보다 점도표, 기준금리 전망 경로표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연준의 전망을 드러내기 때문이고요. 당초 시장에서는 오는 6월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총 3차례 0.25%포인트씩 한 75bp 인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연준도 지난 12월 점도표에서 올해 3차례 인하를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월간 고용이 증가하고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옴에 따라서 이번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 시점이 6월에서 뒤로 밀리고 인하 횟수도 3차례에서 2차례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 페드워치에서 3월 FMC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99%인데 원래는 6월 달에 한 70% 확률이었거든요. 근데 6월과 7월 인하 확률이 각각 지금 55.3으로 또 떨어졌어요. 55.3, 49.1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6월 달에는 인하할 거야라는 확률이 50%는 아직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앞서서 BOJ 일본 중앙은행이 18일에서 19일 오늘이네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내고 17년 만에 인상에 나설지도 관전 포인트인데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변경하려면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는데 물가가 이미 목표치를 넘었고 최근 임금 상승률도 높게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일본 최대 노동조합인 랭고는 지난 10월 올해 임금 인상률을 5.28%로 중간 집계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3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는 3.1% 오르며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군요. 우리가 1980년대를 에이지안 버블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시아 버블인데 아시아 버블의 가장 대장 국가가 일본이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바로 옆에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버블은 디플레이션이 버블은 아니잖아요. 그죠? 1982년 요때 당시에 주가가 88년, 89년 됐을 때 우리나라도 10배 오릅니다. 1980년 1월 4일 기준으로 100으로 코스피를 보고 있기 때문에 1988년 그때 되면서 1000 찍었으니까요. 주가도 10배 올랐고 그때 집값도요. 반포의 30평대 아파트가 3천만 원, 평당 3천이 아니라 3천만 원이었다가 딱 80년대 말 되면서 그게 3억이 됩니다. 3억이 되고 그 3억이 지금 다시 30억이 되죠. 자, 그런 아주 물가 상승이 높았던 기간인데 그때 3.1% 나온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단기 금리를 현재 마이너스 0.1%에서 0.1%포인트 이상 올려서 0에서 0.1%로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네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설문조사한 결과 3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응답률은 지난 1일 30%에서 15일 50%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이달 혹은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0일 올해 임금 인상률 결과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해제 등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 요인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가 있네요. 자, 중국은 오는 20일 사실상 기준금리, 대출 우대금리 LPR을 결정하고요. 다만 직전 발표 때 이를 인하해서 이번에는 오히려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오선 이후 처음 열리는 금리 결정회의 22일이네요. 러시아는. 여기서도 동결이 예상된다고 하고 대만 역시 6월 전에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뉴욕의 윤원섭 특파원이었네요. 일본의 금리가 실제로 높아지면 글로벌 자산 시장에 큰 변동이 좀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번에 금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저 PBR에서 소외받던 조선중공업주가 기지개를 편다라고 돼 있는데 최근에 밸류업 종목들이 다 빠지는데 이 조선주는 지난주에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연초 저 PBR주 돌풍 속에서 비교적 소외됐던 조선 등 중공업 관련주들이 이달부터 상승 가도를 달리기 시작을 했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국내 조선기업들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18일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200 중공업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21%나 올랐었네요. 코스피 200 중공업 지수, 코스피 200 중공업 지수가 있는 거는 처음 알았네. 유가증권 시장 우량주로 꾸려진 코스피 200 종목들 가운데 중공업 관련 종목 13개로 이루어진 지수라고 합니다. 이 중공업 지수는 저 PBR 장세가 주요하던 지난 2월까지 두 달 동안에 1.2% 떨어지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률을 밑돌아서나 이달 반등을 시작해서 18일 기준 11.5%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네요. 5대 조선주 등 코스피 200 중공업 지수 구성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상승 마감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주가가 좋지 않았었나요? HD 현대중공업이 5.12, 하나오션이 7.78,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도 4.46%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큰 상승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3월 들어서 상승세를 이어온 중공업 관련주는 10일 거래일 만에 10% 넘게 오른 종목이 대부분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9.98 올랐고요. HD 현대중공업 4.4, 한국조선해양은 12% 올랐고 한화오션이 무려 23.3%, 삼성중공업도 13.9% 이달 강세를 보였지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HD 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은 각각 7.44, 5.98% 떨어지는 등 부진했다고 합니다. 연초부터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은 1월과 2월에 총 51.34% 상승한 뒤 3월에도 24.28% 올랐다고 하네. 지난 10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 청원을 접수했다고 밝힌 이후 4거래일 동안에 이 중공업 지수가 9% 올랐고 지난주에 이 기사 살짝 다루긴 했었다 그죠?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 제재에 나선다면 한국 기업이 선박 발주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에서였고 조선업종은 성과 상승기에 대규모 수주를 확보해둔 상황이라서 매출이 안정적일 뿐 아니라 신규 수주에서 협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돼 있는데 어젠가 지난주에 우리 오석 대리가 보여준 그 자료에 보면 실제로 전 세계 조선 발주하는 발주처에서 발주 국가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0.2%인가 2%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조선업 제재에 나서면서 한국 기업의 선박 발주가 늘어날 거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한화증권인가 어디 증권사 조선업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리포트를 낸 걸 요약을 해서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겹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15일 WTI 가격이 80일, 어제는 거의 83까지 올랐더라고요.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유가 상승으로 석유업체 매출이 확대가 되며
고부가 선박 발주 가능성이 커져서 조선주에는 호재로 여겨진다. 예전에 2007년도 그때 당시에 펀드 열풍일 때 대장주가 현대중공업이었고 그때 유가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거의 유가를 연동하면서 조선주가 그때도 올랐었습니다. AI 산업이 확대되면서 부상한 전력난 우려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HDD, 현대일렉트릭 주가를 견인을 했고 AI로 늘어날 전력 수요 공급 안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떠오르면서 미국에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자 관련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주목을 받았군요.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맞춰서 전력 설비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면서 HD, 현대일렉트릭도 수혜를 누리고 있고 미국이 노후 전력망을 교체하는 등 전력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전력기기 업황이 장기 호황기에 진입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식시장도 참 반복이 되는 게 이 소형 모듈 원자로 이 얘기가 한 2년 전에 또 테마였었는데 그죠? 다시 또 부각이 되네. 이게 결국은 하나의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본격적인 3파 상승이 시작이 되려면 결국은 이제 숫자가 나오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소형 모듈 원자로나 이런 게 숫자로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그 숫자가 언제 나와야 되느냐 최소한 2년 안에는 나와야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약간 언제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어렵던 자연현상도 시뮬레이션, 양자 컴퓨터, 산업 활용도 높아. 네.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글로벌 기업을 꼽으라면 요 대목을 읽는데 제가 요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요. 저희가 이 회사들, 법인들도 보면 주식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법인 대상으로 실제 1임도 하고요. 그 법인의 주식 계좌를 저희가 실제로 사고 팔고하는 1임도 하고 또 자문도 합니다. 자문을 하는데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서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 글로벌 기업은 뭐지? 했더니 IBM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IBM은 양자 유용성, 퀀텀 유틸리티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 IBM은 양자 유용성을 기존 컴퓨팅을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컴퓨팅과 유사한 솔루션을 양자 컴퓨터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하는 새로운 규모의 문제를 풀 때 양자 컴퓨터를 과학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점으로 정의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즉 기존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사용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한다. 그 위에는 지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시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간단하게는 일단 기존 양자 컴퓨터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슈퍼컴퓨터까지 해결할 수 없는 걸 양자 컴퓨터가 이제 그걸 해결하겠죠. 지난해 9월 열린 24회 세계 지식 포럼에 참가한 제리 차우 IBM 양자 인프라 개발 부문 이사는 여기 사진에 나오시는 분이네요. 인터뷰에서 IBM은 온라인을 통해서 현재 가장 안정적인 127 큐비트 이글 프로세서가 탑재된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일반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어떤 특정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양자 유용성 단계를 실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양자 유용성은 바로 양자 우위를 발견하고 그 단계로 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는 게 차후 이상의 설명이고, 자, 큐비트는 데이터 단위인 비트와 유사한 개념인데, 컴퓨터에서 정보의 양을 알려주는 것과 같이 양자 컴퓨터에서는 정보의 단위를 큐비트 또는 퀀텀 비트, 그래서 이 퀀텀의 Q를 이니셜을 따서 큐비트라고 하는군요. 이 비트는 0 또는 1 중 하나의 상태로만 존재할 수는 있지만 큐비트는 양자의 중첩, 또 어려운 단어 나옵니다. 슈퍼포지션을 중첩이라고 번역해서 썼네요. 양자의 포지션인데 슈퍼포지션이다, 그죠? 이 양자의 중첩이라는 특성 때문에 0 또는 1이 되거나 0과 1의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다. 네. 이처럼 양자의 물리 법칙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정보 처리 방식을 바꿈으로써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차후 이사는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면 그동안 풀 수 없었던 자연 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고, 또한 기존 컴퓨터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수학적 구조도 풀어낼 수 있게 된다네요. 전통적인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큐비트의 숫자가 올라갈수록 양자 컴퓨터의 성능도 올라가는데, IBM은 2016년에 5큐비트를 시작으로 21년에는 127큐비트 이글 프로세스, 그리고 22년에 433 오스프리 프로세스를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에 1121큐비트의 콘도르 프로세스 개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뭔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5큐비트가 지금 8년 만에 1121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죠? 초전도 양자 컴퓨터는 이제 여기 초전도까지 나오네요. 초전도 양자 컴퓨터는 그 방식이 가지는 물리적, 공학적 문제들이 있는데, IBM은 클라우드를 통해 양자 컴퓨팅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55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래요? 자, 차후 이사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양자 컴퓨팅에 얼마나 빨리 보편화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로드맵에는 향후 10년 동안 10만 큐비트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담겨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수천 큐비트 수준의 시스템에도 사업적 이점을 포함해서 양자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고요. 양자 컴퓨팅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유형을 넓혀주고 분자 및 화학적 상호작용 과정과 최적화 문제, 머신 러닝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과학적 발견,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 신소재 개발, 공급망 물류 및 금융 데이터 모델링 개선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어봐서는 그냥 일단 IBM의 보초병 보내놔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예, 보초병 보내놨다가 주가가 빵 뛰면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모니타이제이션이 빠르게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보고 비중을 늘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머릿속에 잠깐 들었습니다. 항상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요. 엔비디아는 반도체 기업이 아니다. 누구시죠? 이덕주 실리콘밸리 특파원이 쓰신 거네요. 아이고, 시간이. 자, 기사를 쓰다 보면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단어에서 머뭇거리게 되는데, 특히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 이 GPU가 그렇다.
우리가 상상하는 반도체는 웨이퍼에서 잘라낸 조그만 칩인데 이 AI 반도체로 불리는 GPU H100은 반도체 메모리 케이블이 기판 위에 올라간 그래픽 카드와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정확하게는 AI 가속기지만 한국에서도 외신에서도 AI 반도체 칩이라고 표현을 한다. 아, 그렇네요. 반도체라고 쓰는 것이 독자들의 이해가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H100만으로 챗GPT 같은 고성능의 AI를 학습시킬 수는 없다. H100 GPU와 함께 돌아가는 중앙처리 장치, CPU와 메모리, 그리고 네트워크 장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고성능 서버 컴퓨터를 수백 대 연결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1만 개 정도 GPU가 탑재된 데이터 센터는 AI 슈퍼 클러스터라고 불리는데 AI 학습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추론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여기다. 이 기사 읽어보길 잘했네요. 예. 우리가 진짜 그냥 AI 반도체 하는데 좀 정확하게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GPU가 실질적으로 이 AI 고성능 컴퓨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다 그죠? 자, 이런 이유로 엔비디아는 스스로를 반도체 기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가속 컴퓨터 회사라고 부른다. 자, 그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은 가속 컴퓨터이지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긴 AI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가속이 필요한데 가속화시키는 그런 컴퓨터네요. 맞네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I용 온디바이스 칩에서는 반도체의 성능이 중요하겠지만 데이터 센터 차원으로 넘어가면 반도체만큼이나 다른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AI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드 형태로 서비스가 되고 직접 그 데이터 센터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AI 데이터 센터를 사용한 만큼 돈을 내면 된다. 사용한 만큼 전기 요금을 내는 것과 비슷한데 AI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에 돈을 내는 것이다. 연상 능력. 그래서 샘 올트만 오픈 AI CEO는 최근 실리콘밸리 특파원들과 만나서 컴퓨팅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화폐가 될 것이다. 커런시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젠슨 황 CEO도 앞으로 4, 5년간 최소 1조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야,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1조 달러, 1300조. 이런 측면으로에서 보면 앞으로 커질 AI 데이터 센터 산업에서 한국의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삼성전자는 우리 스타트업이 엔비디아와 경쟁할 훌륭한 GPU를 만들어도 이를 사용해 줄 고객과 이것이 설치될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는 서버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도 없고 아마존 웹 서비스, AWS나 애저 같은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도 없고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회사도 많지 않다. 중국 화웨이는 AI 반도체도 만들고 서버도 직접 만든다. 중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중국 내 클라우드 사업을 지배하고 있다. 큰 기회가 있는 AI 데이터 센터 밸류 체인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것은 고대형 메모리, HBM 같은 메모리 반도체뿐이다. 한국의 자리를 찾아내야 한다. 반도체라는 좁은 시선을 넘어서 데이터 센터와 컴퓨팅 파워라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야, 기사는 짧은데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그죠?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조마조마한 삼성 위기로 황인혁 기자님 예전에 매경 자이언티 찍으러 갈 때 그때 담당하셨던 국장님이라서 자주 뵀었는데 오늘 기사에서 뵙네요. 자, 요즘 부쩍 삼성전자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이 예전
같은 시장 장악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다가 미래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삼성 위기론의 골자다. 맞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인 피규어 AI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의 M&A 대상으로 꼽혔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위협할 만큼 강력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삼성전자 고위 경영진들이 실리콘밸리로 건너가 피규어 AI의 인수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오픈 AI를 등에 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매력적인 조건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선 데다가 아마존, 엔비디아 등이 뛰어들면서 기회를 놓친 것이다. AI의 등장과 함께 생성형 AI의 등장과 함께 로봇 산업은 일대 전환기를 지금 맞고 있는데 특히 인간의 지능을 닮은 휴머노이드는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손색이 없는 거대 성장 산업이다. 삼성이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미국, 중국, 일본의 경쟁 기업들이 로봇 시장을 선점해 버릴지 모른다. 하이닉스의 한발 뒤진 HBM 사업은 삼성의 자존심을 구겨버린 사례다. 메모리 최강자 삼성이 지난 2019년 HBM 팀을 해체하면서 개발 타이밍을 놓치는 우려를 범했다. 어제 이영수 대표랑 점심 먹으면서 제가 요 얘기를 듣고 그랬었군요 했는데 이 얘기를 많이들 아시는군요. 그때 김모 사장님이 계실 때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그 반도체 쪽의 후배도 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때 큰 패착을 한 거다라고. AI 개화가 지금처럼 빨라지리라 예상하지 못한 것인데 22년 말에 챗GPT가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AI 연산을 뒷받침할 HBM의 수요는 급증하기 시작했고 또한 HBM 팀을 해체할 때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데 경영 초점을 맞췄고 마치 임기가 정해진 전문 경영인이 단기 목표에 치중하는 행태와 흡사했다. 이 미래에 대한 투자로 계속 그 팀에다가 R&D 이 비용을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단기 성과를 최대한 맥시마이저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또 없애버린 거네요. 2019년이 반도체 그때 암흑기였잖아요. 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가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자, 재계는 이재용 회장을 끈질기게 괴롭힌 사법 리스크가 결국 기업가 정신의 발현을 짓눌렀다고 진단한다. 2016년 말부터 이어진 수사 재판은 삼성 특유의 파괴적 혁신과 스피드 경영을 실종시키는 빌미를 제공을 했고 기업이 어느 경영자 한 명에게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매년 수십조 원의 투자를 적시에 과감하게 결정해야 할 삼성전자라면 얘기가 다르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휴대폰 1공장을 짓고 가동에 들어갔을 때 초창기 가동률은 30%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같은 규모의 2공장을 베트남에 지으라고 지시를 했고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1공장 가동률을 높이면 되는데 무리한 투자가 아닌지 걱정이 됐다고 회상을 해왔고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주대하에 2014년 완공된 베트남 2공장은 이듬해인 2015년에 1공장의 매출을 오히려 앞질렀네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공장이 갤럭시폰 세계 판매량의 절반가량을 책임지는 주력 기지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었다고 합니다. 최근 불거진 삼성 위기로는 결국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든 여건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 여전히 시달리는 이재용 회장을 뒷받침할 수습카드는 컨트롤타워의 부활이다. 삼성전자의 사업지원 태스크포스가 과거 미래전략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삼성의 10년, 20년 후를 책임질 미래 신수종 사업을 찾는데도 한계가 있다. 작년 말 사장단 인사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발족시킨 건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차제의 컨트롤타워 복원과 함께 중장기 전략 수립과 대형 M&A 사업 조정을 위한 역량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재용 회장이 2017년 미전실 해체 결단을 내렸지만 번복을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 삼성이 갈 길을 잃고 표류한다면 국가 전체에 회복하기 힘든 충격을 주게 된다. 오너 경영자에 대한 오랜 수사와 재판으로 짓눌렸던 삼성의 스피드 DNA와 승부 근성이 되살아나야 한다. 어제 이영수 대표랑 촬영을 하고 점심을 먹으면서도 똑같은 방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의 임직원들하고 또 만나보면 요 얘기를 사실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 시절에 굉장히 카리스마 그런 의사결정들 좋을 때는 비상경영을 하자고 하고 비상 상태에서는 또 아니야 투자해 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최고 경영진 아까 HBM 팀을 해체한 얘기가 왜 나왔나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때 2019년도에 영업이익률이 반토막이 날 때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우리 성과가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전문 경영이나. 그랬을 때 회장의 리더십이 아니야. 그거는 우리 미래 먹거리니까 계속해. 투자를 해. 이런 리더십이 지금 부재하다. 아까 또 뭐죠? 피규어 이런 M&A 건이라든지 암도 손정희 회장이 찾아왔었잖아요. 은근 좀 인수해졌으면. 이랬을 때 지금은 그런 과거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약간 부재하다. 이게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재용 회장의 성향이신 건지 그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네. 강력한 리더십.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가치 그리고 주주의 가치를 맥시마이즈 시킬 수 있는 전문 경영이 팀쿡처럼 그렇게 미국식 경영 방침이 맞다고 봅니다. 사티아 나델라도 그렇고. 그런데 그동안의 정주영 회장님이나 아니면 이건희 회장님이나 그 특유의 또 DNA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 경영인의 그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리더십이 있으면 재벌 2세, 3세가 저는 경영을 해도는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업 가치를 맥시마이즈 시키고 주주 가치만 맥시마이즈 시킬 수만 있다면 전문 경영이든 아니면 그런 대주주가 2세, 3세가 하든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 DNA가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 그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맥시마이즈 시킬 수 있는 전문 경영인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주식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칼럼이 나온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이재용 회장님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오늘 몸의 신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